83 생일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아침부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잡채를 만들고 전을 부쳤습니다. 작은 식탁 위에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렸습니다. 접시도 4개를 놓았습니다. 아들 부부와 손녀, 그리고 자기 것. 딸에게는 며칠 전에 전화했습니다. 엄마, 생일인데 올 수 있겠니?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 그날 남편이 출장이라 아이를 봐야 해서 힘들 것 같아요. 미안해요. 아들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아들은 바로 받지 않았고 1시간 뒤에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번 주 가게가 너무 바빠서요. 다음에 갈게요. 할머니는 식탁 위에 놓았던 접시 3개를 다시 찬장에 넣었습니다. 하나만 남겼습니다. 자기 것. 미역국을 한 그릇 떠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조용한 부엌, 시계 소리만 들립니다. 째깍 째깍 째깍. 이 장면을 상상하시면 아마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혼자 생일밥을 먹는 83 어머니. 이보다 슬픈 장면이 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할머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미역국을 한 숟가락 뜨고 천천히 씹고 삼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올해도 건강하게 미역국 끓여 먹을 수 있으니 됐지 뭐. 왜 이 할머니는 울지 않았을까요? 자식이 안 와서 안 슬펐을까요? 아닙니다. 슬펐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할머니에게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오든 안 오든, 친구가 있든 없든 자기 자신을 지탱하는 무언가.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가 왜 그날 웃을 수 있었는지 그 비밀도 함께 풀리게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 마음 한구석에 이런 기대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은 내가 고생하지만 나중에 늙으면 이 아이들이 나를 돌봐주겠지. 이것은 부끄러운 생각이 아닙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기대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도 그랬고 그 윗세대도 그랬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고 자식이 부모를 모신다. 이것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뀐 세상에서 자식에게 기대를 걸었던 많은 부모님들이 깊은 상처를 받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3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불편하실 수 있지만 눈을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불편함을 직면해야 그 다음에 오는 희망이 진짜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77, 새 남성분입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월급의 절반을 자식 교육비로 썼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둘 다 좋은 대학을 보냈고 아들은 대기업에, 딸은 공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결혼도 시켜주고 아들에게는 전세 자금까지 보태줬습니다. 은퇴할 때 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 한 채와 퇴직금이 전부였습니다. 70이 넘어가자 아내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비가 꽤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아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버지, 저도 지금 대출 갚느라 빠듯해요. 얼마 필요하세요? 그 말투에서 느껴졌습니다. 돕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얼마나 내야 하나 계산하는 마음이. 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시댁 어르신 병원비 대느라 정신이 없어요. 좀만 기다려보세요. 결국 그분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내 수술비를 마련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자존심 상하고 그 도움마저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을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도 자기 살림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그분의 마음에는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면 안 되는구나. 이 깨달음이 쓰라리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79 세 여성분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결혼하면서 다른 도시로 갔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에게 아파트 한 채를 증여했습니다.
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망설이긴 했지만 결국 줬습니다. 내 자식인데 돈이 필요하다는데 안 줄 수 있나? 그때 아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제가 꼭 잘할게요. 걱정 마세요. 사업 잘 되면 엄마 모시고 같이 살게요. 아파트를 주고 나서 처음 3개월은 아들이 자주 전화했습니다. 엄마 건강은 어때요? 필요한 거 없어요.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명절에만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이 어머니는 작은 원룸에서 기초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한 달에 34만 원. 여기서 월세 20만 원을 내면 남는 돈이 14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한 달을 삽니다. 식비, 교통비, 병원비, 빠듯한 정도가 아니라 빠듯하다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가장 힘든 것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아들에게 전화하고 싶은데 전화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전화하면 뭐라고 해야 할까? 돈 보내달라고? 그러면 귀찮아하겠지. 보고 싶다고? 바쁘다고 하겠지. 그래서 전화를 못합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합니다. 결국 안 합니다. 이 어머니가 이웃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재산 줄 때는 내 자식이더니 다 주고 나니 남이 되더라. 이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분들의 현실인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75세 남성분입니다. 이분은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자식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들 둘 다 효자입니다. 자주 전화하고 명절에 찾아오고 용돈도 보냅니다. 하지만 이분이 느끼는 감정은 의외로 쓸쓸함입니다. 왜일까요? 아들들이 전화할 때마다 하는 말이 비슷합니다. 아버지, 약 잘 드세요?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다 좋은 말입니다. 걱정해서 나온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들이 반복되면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나는 돌봐야 할 대상이구나. 조심해야 할 존재구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아들들의 관심이 사랑인 것은 알겠는데 그 사랑이 때로는 통제처럼 느껴집니다. 한 번은 혼자 근교 여행을 가고 싶어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번 주에 강원도 한번 다녀올까 한다. 아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아버지, 혼자요? 위험하지 않아요? 혹시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그냥 집에 계세요. 다음에 저희가 같이 갈게요. 그 다음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행도 못 갔습니다. 이분은 말합니다. 자식이 있어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닌 느낌이야. 자식은 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막아. 그러면서 대신 해주는 것도 아니야. 그냥 하지 마. 위험해. 이것만 반복해.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자식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받지 못한 경우. 두 번째는 재산을 주고 나서 버림받은 경우. 세 번째는 자식이 효도하지만 오히려 자유를 잃은 경우. 상황은 다르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자식에게 내 노년을 맡길 수 없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내 노후 보험이 아닙니다.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하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들에게 내 노년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짐입니다. 그리고 그 짐은 결국 양쪽 모두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친구는 어떻습니까? 자식이 안 되면 친구라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젊었을 때 친구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학교 다닐 때 매일 붙어 다니던 친구, 군대에서 함께 고생한 전우, 직장에서 밤늦도록 같이 일하고 술잔 기울이던 동료. 그때는 이 사람들과 평생 함께 할 것 같았습니다. 늙어서도 함께 바둑두고 낚시 가고 소주 한잔 하며 인생 이야기를 나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은퇴하는 순간 직장 동료의 대부분은 사라집니다. 처음 몇 달은 가끔 연락이 옵니다. 한번 만나자, 밥이나 먹자. 그래서 만납니다.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으로 갈수록 할 이야기가 줄어듭니다. 공통 화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직장이라는 공통 분모가 없어지면 생각보다 나눌 이야기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은퇴하고 직장 동료들이랑 모임을 만들었어. 한 달에 한 번 만나기로 했지. 처음에는 12명이 왔어. 석 달 뒤에는 8명.
6개월 뒤에는 5명, 1년 뒤에는 3명, 2년 뒤에는 나 혼자 식당에 앉아 있었어. 직장 동료만 그런 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첫째, 건강 문제입니다. 70이 넘으면 누구나 어딘가 아픕니다. 무릎이 아파서 못 나가겠다. 허리가 안 좋아서 오래 앉아있기 힘들다. 그러다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수술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어느 날 부고가 옵니다. 둘째, 환경이 달라집니다. 어떤 친구는 자식 따라 다른 도시로 이사합니다. 어떤 친구는 요양원에 들어갑니다. 물리적으로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셋째, 가장 쓰라린 이유인데 돈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30년 넘게 친하게 지낸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인생이 꼬인 분이 계십니다. 70일 새 남성분인데 40년 지기 친구가 사업이 어렵다며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40년 우정인데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하면 처음에는 미안하다, 곧 갚겠다 했지만 나중에는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3천만 원도 아깝지만 40년 우정을 잃은 것이 더 아팠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순간 친구를 잃는 거야. 그걸 그때 왜 몰랐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나면 마음이 참 씁쓸해집니다. 자식도 기댈 수 없고 친구도 언젠가 사라지고 그러면 대체 무엇이 남는다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끝까지 나를 지켜줄 것이 정말 있기는 한 겁니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여러분 곁에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평생 남을 돌보느라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5가지 울타리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울타리는 스스로 일어서는 체력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또 건강 이야기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히 운동하세요, 건강 챙기세요가 아닙니다. 조금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 화장실에 혼자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건강할 때는 모릅니다. 밥을 혼자 먹을 수 있다는 것, 현관문을 열고 밖에 나갈 수 있다는 것, 계단을 오를 수 있다는 것. 이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몸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간병인에게, 요양원에. 내 몸을 남에게 맡기는 순간 내 삶의 주도권도 함께 넘어갑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남이 차려주는 것을 먹어야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남이 데려가는 곳에 가야 합니다. 자유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체력은 단순한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체력은 자유의 문제이고 존엄의 문제입니다. 내가 내 2발로 서 있을 수 있는 한 나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 남성분입니다. 이분은 70세에 대장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계단 한 층 오르는 것도 숨이 찼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걸으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걸으세요. 처음에는 아파트 복도를 왕복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현관문에서 엘리베이터까지, 엘리베이터에서 현관문까지. 이 짧은 거리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매일 했습니다. 비가 와도 몸이 안 좋아도 하기 싫어도 매일 했습니다. 한 달 뒤에는 아파트 단지 한 바퀴를 걸었습니다. 석 달 뒤에는 동네 공원까지 갔습니다. 6개월 뒤에는 뒷산 초입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8년째 매일 걷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걷고 눈이 오면 장화를 신고 걷습니다. 이분이 말합니다. 걷기가 내 목숨을 살렸어. 암이 아니라 무기력이 나를 죽일 뻔했어. 걷기 시작하니까 밥맛이 돌아오고 잠이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어. 여러분,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하루 30분 걷기. 이것 하나면 됩니다.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습니다. 신발만 신으면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면 넘어지기 쉬워지고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고 뼈가 부러지면 오래 누워 있어야 하고 그러면 근육이 더 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달걀, 두부,
생선, 콩, 맵기 조금씩이라도 꼭 드세요. 이것이 내 두 발로 서 있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입니다. 두 번째, 울타리는 아침을 기다리게 만드는 루틴입니다. 아침에 눈이 떠졌을 때 오늘 할 일이 떠오르느냐 아니냐, 이것이 노년의 하루를 결정합니다. 할 일이 있으면 이불을 박차고 일어납니다. 할 일이 없으면 천장만 바라봅니다. 은퇴 전에는 루틴이 저절로 만들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점심 먹고, 또 일하고, 퇴근하고, 저녁 먹고, 잠듭니다. 싫든 좋든 하루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하면 이 구조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텅 빈 하루가 펼쳐집니다. 그 텅 빈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무기력이 밀려옵니다. 무기력은 우울이 되고, 우울은 몸까지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루틴을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위해 만드는 것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기, 6시 30분에 스트레칭 10분, 7시에 아침 식사, 8시에 동네 공원 산책, 9시에 집에 돌아와서 신문 읽기. 이런 식으로 오전만이라도 채워놓으면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3, 세 여성분입니다.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사십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같은 카페에 갑니다. 동네에 있는 작은 빵집인데 아메리카노 한 잔에 1,500원입니다. 매일 아침 8시에 가서 창가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밖을 바라봅니다. 처음에는 혼자 갔습니다. 그런데 매일 같은 시간에 가니까 같은 시간에 오는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익어지고 눈인사를 하게 되고 인사가 대화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침마다 만나는 단골 친구가 3명 생겼습니다. 모두 혼자 사는 분들입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잔 하면서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눕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입니다. 어제 텔레비전에서 뭐 봤다, 무릎이 쑤신다, 시장에서 고등어가 싸더라. 하지만 이 30분이 이 할머니의 하루를 지탱합니다. 이 할머니가 말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카페야. 오늘 누가 왔을까?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 생각 하나로 이불에서 일어나게 돼. 이것이 루틴의 힘입니다. 루틴은 하루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기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만의 루틴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카페가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아침 공원 걷기, 매일 오후 도서관에서 신문 읽기, 매주 화요일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하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울타리는 한 푼이라도 내 손에 쥔 돈입니다. 돈 이야기는 현실적이지만 반드시 해야 합니다. 노년에 돈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자식에게 손 벌려야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아파도 병원에 가기를 망설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아파트를 증여한 79세 어머니를 기억하시지요? 그분이 지금 가장 힘든 것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돈이 없는 것보다 아들에게 전화할 수 없는 것이 더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돈이 없으니 전화하면 돈 달라는 것 같아서 전화를 못하는 겁니다. 경제적 의존이 관계까지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미리 주지 마세요. 살아있는 동안은 내 돈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기초연금 받으려면 증여해야 한다고 해도 섣불리 넘기면 안 됩니다. 한 번 준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과 함께 자존심도, 자유도, 때로는 자식과의 관계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가진 돈이 적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을 내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그 안에서 예산을 세우세요. 꼭 필요한 지출이 얼마이고, 비상금은 얼마이고, 나를 위한 작은 즐거움에 쓸 돈은 얼마인지 이렇게 관리하고 있으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 이것이 노년의 가장 중요한 감각입니다.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76세의 남성분입니다. 나는 돈이 많지 않아. 국민연금 70만 원, 기초연금 34만 원, 한 달에 104만 원 정도야. 하지만 이 돈을 내가 벌었고 내가 쓰고 있어. 아무한테도 빌리지 않았어. 이게 내 자존심이야.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내 돈으로 내 밥 사 먹고
내 돈으로 내 약 사 먹어. 이게 나한테는 제일 중요해. 이분의 말이 정말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감각, 이것이 노년의 자존심이고 이것이 세 번째 울타리입니다. 네 번째 울타리는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는 공간입니다. 집에만 있으면 세상과 단절됩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려면 갈 곳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들지 않으면서 나를 환영해주는 공간, 이런 곳이 있어야 합니다. 어디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동네 경로당, 주민센터, 공원, 도서관, 복지관, 무료문화 강좌, 이런 곳들은 돈이 거의 안 듭니다. 가면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있고 인사를 나눌 수 있고 가끔은 깊은 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 처음 가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혼자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순간이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다들 서로 아는 사이인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사람인 것 같고 어디 앉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어색함 때문에 한 번 가보고 안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탁드립니다. 3번만 가보세요. 처음은 어색합니다. 2번째도 좀 어색합니다. 하지만 3번째부터는 얼굴을 아는 사람이 생깁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마음이 놓입니다.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가 오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이 공간이 주는 힘입니다.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2, 세 남성분입니다. 은퇴 후 3년 동안 집에만 계셨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갔습니다. 갈 곳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반강제로 동네 도서관에 데려갔습니다. 도서관에는 어르신 전용 열람실이 있었습니다. 신문과 잡지가 비치되어 있었고 몇몇 어르신들이 조용히 앉아 읽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날 신문 하나 집어들고 구석에 앉았습니다. 2시간 정도 읽다가 나왔습니다. 별 감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또 갔습니다. 아내가 시켜서 그 다음 날도 갔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 매일 같은 자리에 앉는 할아버지 한 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할아버지도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자리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신문에 재밌는 기사 있더라고. 이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이 두 분은 매일 도서관에서 만나 신문 읽고 바둑 두고 가끔 근처 국밥집에서 점심도 같이 먹습니다. 이분이 말합니다. 도서관이 내 2번째 집이야. 거기 가면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이것입니다. 갈 곳이 있다는 것, 거기서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이 4번째 울타리입니다. 5번째 울타리는 오늘 하루를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이것은 조금 의외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일기를 쓰라는 이야기인데 단순히 일기를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기록이 중요한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하루하루가 비슷해집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뭉뚱그려집니다. 일주일 전에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한 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구별이 안 되면 삶 자체가 흐릿해집니다. 기록은 이 흐릿함을 막아줍니다. 오늘 공원에서 진달래가 피었다. 오늘 시장에서 고등어를 샀다. 오늘 딸이 전화했다. 이런 짧은 문장 하나하나가 오늘이라는 날을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기록에는 또 하나의 힘이 있습니다. 마음을 정리해주는 힘입니다. 속상한 일이 있었을 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걱정이 커지고 커집니다. 하지만 종이에 적으면 신기하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한 할머니가 3년째 매일 일기를 쓰고 계십니다. 76, 세 여성분입니다. 이분의 일기는 아주 짧습니다. 하루에 3줄입니다. 첫 줄은 오늘 한 일, 둘째 줄은 오늘 감사한 것, 셋째 줄은 내일 하고 싶은 것. 이 3줄이 전부입니다. 5분이면 쓸 수 있습니다. 이분이 말합니다. 처음에는 쓸 게 없었어. 오늘 한 일이라고 해봤자 밥 먹고 텔레비전 본 게 전부인데 뭘 써? 그런데 한 달쯤 쓰다 보니까 달라지더라고. 쓸거리를 만들고 싶어지는 거야. 내일 일기에 뭐라고 쓰지? 이 생각이 드니까 오늘 뭔가를 하게 되더라고.
공원에 가본다든지 새로운 반찬을 만들어 본다든지 일기가 나를 움직이게 만든 거야. 이것이 기록의 마법입니다. 기록은 지나간 하루를 남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가올 하루를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일 뭐라고 쓸까? 이 생각이 내일을 살게 만듭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 울타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스스로 일어서는 체력. 둘째, 아침을 기다리게 만드는 루틴. 셋째, 내 손에 쥔 돈. 넷째, 나를 받아주는 공간. 다섯째, 오늘을 기록하는 습관. 이 5가지는 자식이 해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친구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내가 나를 위해 만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반전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울타리를 세운 사람에게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히려 사람이 모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프다, 외롭다, 힘들다, 자식이 연락 안 한다. 이런 이야기만 하는 사람 곁에 있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힘듭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도 매번 부정적인 이야기만 듣다 보면 지칩니다. 미안하지만 전화를 피하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70이 넘었는데 매일 공원을 걷고 도서관에서 신문을 읽고 카페에서 친구를 만나고 저녁에 일기를 쓰고 가끔 복지관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따뜻합니다. 이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람은 무너진 사람 곁을 떠나고 단단한 사람 곁에 모입니다. 이것은 냉정한 현실이지만 동시에 희망이기도 합니다. 내가 먼저 단단해지면 떠났던 사람도 돌아올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실제로 그런 분이 계십니다. 74세 여성분입니다. 이분은 2년 전까지 아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재산 문제로 크게 다투고 거의 1년을 연락 없이 지냈습니다. 서운하고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밤마다 아들 생각에 잠을 못 잤습니다. 전화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안 했습니다. 그러다 이분은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한테 매달리지 말고 내 삶이나 제대로 살자.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걷고 복지관에서 서예를 배우고 경로당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홀로 사시는 더 연세 많은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만들어 갖다 드리는 봉사였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했지만 하다 보니 보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반년쯤 지났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연락 안 하니까 걱정돼서요. 이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 요즘 바빠. 아침에 운동하고 서예 배우고 봉사도 하고 잘 지내고 있어. 아들이 놀랐습니다. 엄마가 봉사를 해요? 이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내가 봉사하면 안 돼? 나도 할 수 있는 게 많아. 그 전화 이후 아들이 달라졌습니다. 전보다 자주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에 엄마가 아프다, 외롭다 할 때는 전화를 피했던 아들이 엄마가 활기차게 살기 시작하니 오히려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참 인상 깊습니다. 자식한테 매달릴 때는 자식이 멀어졌어. 내가 내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자식이 다가오더라고. 참 아이러니하지? 아이러니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자식을 붙잡으려 애쓸수록 자식은 부담을 느끼고 멀어집니다. 내가 나답게 건강하게 당당하게 살면 자식은 오히려 안심하고 가까워집니다. 새로운 친구가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관에서, 공원에서, 카페에서 자기 삶을 열심히 사는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비슷한 사람이 모입니다. 끌어당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은 그 에너지에 끌려옵니다. 자, 이제 인트로에서 약속한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80세 생일날 혼자 미역국을 먹으며 웃었던 할머니. 그 할머니는 왜 웃을 수 있었을까요? 이 할머니는 70대 중반까지는 보통의 어르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오지 않으면 서운하고 명절에 혼자 있으면 울고 전화가 안 오면 밤새 뒤척이셨습니다. 하지만 76세 되던 해에 큰 병을 앓으셨습니다.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왔고 딸은 2번 왔습니다. 병실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이분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자식에게 기대며 살았구나. 자식이 오면 기쁘고 안 오면 슬프고 내 감정의 열쇠를 자식에게 맡겨놨구나. 퇴원한 뒤 이 할머니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걷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노래교실에 등록했습니다. 경로당에서 혼자 오시는 어르신들에게 말을 먼저 걸었습니다. 저녁에는 짧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에게 전화하는 횟수를 줄이는 대신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4년이 지난 80세 생일날 자식들이 못 온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물론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할머니에게는 이제 자기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산책, 카페 친구, 노래교실, 봉사활동, 일기 쓰기, 자식이 채워줘야 할 자리를 자기 스스로 이미 채워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미역국을 먹으며 웃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웃음은 강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웃음이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혼자여도 괜찮아. 나에게는 내가 있으니까. 이 마음에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세요. 지금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화장실 거울 앞에 한번 서보세요. 거울 속에 있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입니다.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으며 자식을 키운 사람입니다. 아프면서도 참고 일터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좋은 건 남에게 주고 남은 것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수고했다. 정말 수고 많았다. 잘 버텼다. 내일도 함께 가자. 이 한마디가 자식의 전화 10통보다 친구의 위로 100마디보다 강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가장 오래 알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마지막까지 나를 떠나지 않을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자존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젊었을 때의 자존감과는 다릅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뭘 잘하느냐, 남보다 뭐가 나으냐, 이런 것이 자존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자존감은 다릅니다. 내가 나를 돌보고 있느냐, 내가 내 삶을 포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마지막까지 나답게 살고 있느냐, 이것이 노년의 자존감입니다. 자식이 효도하지 않아도 내가 나에게 효도하면 됩니다. 친구가 곁에 없어도 내가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면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떠나도 나만은 나를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가장 큰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핵심을 세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자식은 내 노후 보험이 아니고 친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둘, 나를 지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체력, 루틴, 돈, 공간, 기록. 이 5가지 울타리를 스스로 세우세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셋, 내가 먼저 단단해지면 떠났던 사람도 돌아오고 새로운 인연도 찾아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결국 관계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나를 위한 밥 한 끼를 정성껏 차려보세요. 혼자 먹는 밥이라고 대충 먹지 마세요. 좋아하는 반찬 하나, 따뜻한 국 한 그릇, 그 밥을 차리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밥은 내가 나를 위해 차린 밥이다. 내가 나를 돌보는 첫 걸음이다. 내일 아침에는 신발을 신고 밖으로 한 발자국 나가보세요. 어디든 좋습니다. 바람이 어떤지 느껴보세요. 햇살이 어떤지 느껴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아직 괜찮다. 나에게는 내가 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은 쓸쓸한 날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가는 당당한 날들이어야 합니다. 삶의 주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 자신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노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돈, 실수 5가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재산을 지키는 것이 곧 존엄을 지키는 것입니다. 꼭 들어주세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몇 해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 하나로 시작할게요. 경상도에 사시는 한 72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딸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냉장고 위에서 누런 봉투 하나를 발견했대요. 열어보니까 안에 현금이 들어있었어요. 5만 원권으로 빼곡하게. 세어보니 800만 원이 넘었다고 해요. 딸이 처음에는 놀랐대요. 어머니가 이렇게 모아두셨구나. 근데 금방 마음이 무너졌다고 해요. 왜냐면 그 돈 옆에 메모지가 한 장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병원비 무서워서 모아둔 돈, 얼마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얼마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이 한 줄이 가슴에 박혔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었어요. 800만 원이나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그 돈이 충분한 건지 부족한 건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숫자를 몰랐던 거예요. 내 생활에 매달 얼마가 나가는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아야 하는지, 이 돈으로 버틸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그걸 한 번도 계산해 본 적이 없으니까 800만 원을 가지고도 무서웠던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래 하고 느끼신 분 계시죠? 오늘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해요. 60대 여성이 혼자 살 때 한 달에 정확히 얼마가 있어야 하는가? 막연하게 많이 필요하겠지가 아니라 항목 하나하나를 현실 숫자로 펼쳐놓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의 끝에서 여러분은 딱 한 가지를 얻어가실 거예요. 내가 매달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오늘 밤부터 뭘 시작해야 하는지 그 답이 선명해질 거예요.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야 해요. 왜냐면 앞부분만 듣고 끄시면 불안만 커지거든요. 뒷부분에 그 불안을 줄이는 방법이 있으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둘이 살다가 혼자 되면 생활비가 반으로 줄어들겠지.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두 사람이 먹던 밥을 한 사람이 먹으니까 반, 두 사람이 쓰던 전기를 한 사람이 쓰니까 반, 딱 맞아 보이잖아요. 근데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식당을 떠올려 보세요. 손님이 10명 오는 식당이랑 5명 오는 식당이 있다고 해봐요.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해서 가게 월세가 절반이 되나요? 전기세가 딱 반으로 떨어지나요? 아니잖아요. 가게 문을 여는 순간 기본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어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고정 비용이라고 하는데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혼자 살아도 관리비 기본료는 그대로 나와요. 도시가스 기본료도 나오고 전기 기본료도 나와요. 냉장고는 혼자 산다고 반쪽짜리를 쓰지 않잖아요. 세탁기도 마찬가지고요. 집이라는 공간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사람 수에 비례해서 줄어들지 않아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2인 가구의 1인당 생활비보다 1인 가구의 생활비가 오히려 더 높은 경우가 많아요. 부부가 함께 살 때 한 사람당 나가는 돈이 약 100만 원이었다면 혼자 살 때는 한 사람인데도 120만 원, 13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함께 살 때는 나눠 쓰던 것들을 이제 혼자 다 감당해야 하니까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무너졌다고 표현해요.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같이 사면 아끼는 효과가 있었는데 혼자 되면 그 효과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부부가 같이 살 때는 반찬 4-5가지를 해놓으면 둘이 먹으니까 적당했어요. 근데 혼자 먹으면 그 반찬이 남아요. 2-3일 지나면 맛이 떨어지고 결국 버리게 돼요. 그래서 아예 적게 만들면 또 재료를 소량으로 사야 하는데 마트에서 파는 식재료는 대부분 2인 이상 기준으로 포장돼 있어요. 양파 한 망에 5개, 달걀 한 판에 30개. 혼자 사는 사람한테는 너무 많은 양이에요. 이런 작은 비효율이 매달 쌓이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게 있어요. 바로 심리적 소비 변화예요.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혼자가 된 첫 해, 많은 분들이 2가지 극단 중 하나로 가세요. 하나는 너무 무서워서 돈을 극단적으로 아끼는 쪽이에요. 난방도 안 틀고 반찬도 한 가지만 하고 외출도 안 하고 이러다 보면 건강이 나빠지고 우울해져요. 다른 하나는 반대예요. 외로움을 달래려고 오히려 소비가 늘어나는 경우예요. 홈쇼핑에서 뭔가를 자꾸 사게 되고 자녀한테 선물을 자주 하게 되고 지인 모임에 가면 내가 쏠게 하면서 돈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외로우니까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통장은 정직하거든요. 3개월쯤 지나서 통장을 보면 이렇게나 줄었어? 하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제가 만난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71살 이영자 어머니 이야기예요. 이분은 남편 떠나고 첫 석 달 동안 홈쇼핑으로 200만 원 넘게 쓰셨대요. 건강식품, 안마기, 이불, 그릇 세트. 사고 나서 택배가 오면 그 순간은 좀 기분이 나아지는데 다음 날 보면 또 허전해서 또 전화기를 드셨다고요. 나중에 카드 명세서를 보고 펑펑 우셨대요. 내가 왜 이랬지 하면서요. 근데 이게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배우자를 잃은 슬픔이 소비로 나타나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심리 반응이에요. 그래서 혼자 사는 여성의 생활비를 계산할 때는 단순히 항목별 금액만 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심리적 변수, 비효율 변수까지 고려해야 현실에 맞는 숫자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 현실 숫자를 하나씩 열어볼 건데요.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금액은 2025년 물가 기준이에요. 그리고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 중소도시를 함께 고려한 평균적인 범위예요.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더 적게 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어떤 항목에 돈이 나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항목을 알면 내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항목으로 들어가 볼게요. 먹는 이야기부터 할게요. 왜냐면 이게 매일 나가는 돈이니까요. 하루 3끼, 30일이면 90끼예요. 이 90끼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한 달 생활비의 기초가 달라져요. 여러분, 혹시 혼자 사시면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침에 눈 떠서 부엌에 가는데 냉장고를 열어봐요. 뭔가 있긴 있는데 뭘 해먹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유 한 잔 마시고 말아요. 점심때가 되면 또 귀찮아서 라면 하나 끓여요. 저녁에는 동네 슈퍼에서 도시락 하나 사와요. 이렇게 하루가 가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석 달, 6개월, 1년이 되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은 60대가 넘으면 영양소 흡수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젊을 때는 대충 먹어도 몸이 알아서 필요한 걸 빼가는 힘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 같은 양을 먹어도 흡수하는 양이 줄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잘 챙겨 먹어야 해요. 특히 단백질이요. 근육이라는 게 가만히 있으면 줄어들어요. 60대부터는 해마다 근육이 조금씩 빠지는데 이걸 방치하면 70대에 걷기가 힘들어지고 80대에는 혼자 일어서기가 어려워져요. 그때 가서 요양원에 들어가면 한 달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나가거든요. 지금 단백질 챙겨 먹는 게 나중에 요양원비를 아끼는 거예요.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계란 한 판이 얼마예요? 지금 시세로 대략 5,000원에서 7,000원 사이예요. 한 판이면 30개잖아요. 하루에 2개씩 먹으면 15끼를 먹을 수 있어요. 하루 단백질 보충 비용이 300원에서 500원인 거예요. 두부도 마찬가지예요. 두부 한 모가 1,500원에서 2,000원인데 반 모씩 먹으면 이틀이에요. 콩나물은 한 봉지에 1,000원도 안 하잖아요. 싸게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싸더라도 골고루 제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식비가 얼마나 나갈까요? 제가 직접 계산을 해봤어요. 혼자 사시는 60대 여성이 하루 3끼를 집에서 직접 해 드시는 경우를 기준으로요. 아침은 간단하게 밥, 국, 반찬 한두 가지. 재료비로 따지면 하루 약 3,000원에서 4,000원이에요. 점심도 비슷한 수준이고 저녁을 조금 더 신경 쓴다고 하면 5,000원 정도. 하루 식재료비가 10,000원에서 13,000원 사이예요. 이걸 30일로 곱하면 30만 원에서 40만 원쯤 돼요. 근데 이건 순수하게 집에서만 해 드셨을 때 얘기예요. 현실에서는 외식이 생겨요. 자녀가 와서 같이 밥 먹자 하면 나가게 되고 친구 만나서 커피 한 잔에 식사 한 끼 하면 15,000원에서 2만 원은 나가잖아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회비를 내고 단체 식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는 식비가 더 올라가요.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현실적인 월 식비는 이렇게 잡으시는 게 맞아요. 아주 검소하게 거의 외식 없이 집밥 위주로 드시면 30만 원에서 35만 원. 보통 수준으로 한 달에 외식 서너 번 정도 하시면 40만 원에서 50만 원. 사교 활동이 좀 있으시고 건강식까지 챙기시면 50만 원에서 60만 원도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식비를 줄이려고 끼니를 거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침은 안 먹어도 돼. 점심은 과일로 때우면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요. 근데 이게 정말 위험한 절약이에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자동차에 기름을 안 넣고 달리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좀 가요. 근데 결국 서잖아요. 그리고 기름이 바닥난 채로 억지로 달리면 엔진이 망가져요. 수리비가 기름값보다 몇 배는 더 나오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밥을 안 먹어서 아낀 30만 원이 나중에 병원비 300만 원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식비는 절약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제가 만난 또 한 분 이야기를 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67세 최순자 어머니예요. 이분은 남편 돌아가시고 2년 동안 식비를 극단적으로 줄이셨어요. 한 달에 20만 원도 안 쓰셨대요. 밥은 하루 2끼, 반찬은 김치랑 장아찌 위주, 고기는 한 달에 한두 번. 그랬더니 2년 만에 무릎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근육이 너무 빠졌다고, 단백질이 너무 부족하다고. 그래서 물리치료를 시작했는데 물리치료비가 한 달에 15만 원이에요. 여기에 영양제까지 처방받으니까 약값도 늘었고요. 결국 식비를 아꼈다가 의료비로 더 많이 나가게 된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그러셨어요. 차라리 그 돈으로 고기 사 먹을 걸 하고요.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식비 항목에서 권장 금액을 40만 원으로 잡을 거예요. 최소한의 외식과 적정한 영양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 기준이에요. 물론 지역이나 식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40만 원을 기준점으로 잡고 거기서 본인 상황에 맞게 조절하시면 돼요. 자, 식비 이야기가 생각보다 길었죠. 근데 이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길게 한 거예요. 매일 나가는 돈이잖아요. 여기가 기초이니까요. 그런데 사실 매달 나가는 돈 중에 식비보다 더 무거운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지분값이에요. 내가 매일 잠을 자고 밥을 짓고 텔레비전을 보는 그 공간을 유지하는 데 드는 돈이요. 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집이 있는 분도 없는 분도 다 들으셔야 해요. 왜냐면 집이 있어도 돈이 나가거든요. 무주택이시면 당연히 나가고요. 다만 그 구조가 좀 달라요. 먼저 자기 집이 있는 분부터 볼게요. 내 집에서 사는데 무슨 주거비가 나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요, 집을 소유한다는 건 공짜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유지비가 꾸준히 들어요. 하나씩 꺼내볼게요. 첫째, 관리비예요. 아파트에 사시면 매달 관리비가 나오잖아요. 소형 아파트 기준으로 봄, 가을에는 보통 8만 원에서 12만 원, 여름, 겨울에는 냉난방 때문에 15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올라가요. 연평균으로 따지면 한 달에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예요. 둘째, 공과금이에요. 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가 따로 나오는 아파트도 있고 관리비에 포함된 곳도 있어요. 따로 나오는 경우를 기준으로 보면 혼자 사시면 전기세가 한 달에 2만 원에서 4만 원, 수도세가 만 원에서 2만 원, 가스비가 여름에는 5천 원, 겨울에는 5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올라가요. 평균으로 잡으면 공과금이 한 달에 5만 원에서 8만 원이에요. 셋째, 재산세예요. 이건 1년에 2번 나오는데 집값에 따라 달라져요. 시가 3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라면 재산세가 1년에 대략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예요. 이걸 한 달로 나누면 3만 원에서 4만 원쯤 되는 거예요. 작아 보이지만 무시 못해요. 넷째, 수리비예요. 이게 복병이에요. 집이 오래되면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고 변기가 고장나고 벽지가 눌러지고 싱크대 배수구가 막히고, 이런 자잘한 수리가 1년에 서너 번은 생겨요. 이걸 다 합치면 자기 집에 사시는 분도 주거 관련 비용이 한 달에 25만 원에서 35만 원은 나온다는 거예요. 집이 있어도 이만큼은 나간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있어요. 지금 사시는 집이 혼자 살기에 적당한 크기인가 하는 문제예요. 부부가 살 때는 방 3개짜리 아파트가 적당했어요. 안방, 자녀방, 여분의 방. 근데 혼자 되시면 그 넓은 공간이 오히려 짐이 돼요. 안 쓰는 방이 2개인데 그 방도 관리비에는 포함돼 있거든요. 난방도 전체가 같이 돌아가니까 안 쓰는 방까지 데우는 셈이에요. 청소도 점점 힘들어지고요. 제가 만난 한 분 이야기를 드릴게요. 인천에 사시는
69 새정미경 어머니예요. 방 3개짜리 32평 아파트에 혼자 사셨는데 관리비가 겨울에 25만 원이 넘었대요. 그래서 고민 끝에 같은 단지 내 방 2개짜리 24평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이사 비용은 좀 들었지만 관리비가 겨울에도 17만 원 정도로 줄었대요. 한 달에 8만 원, 1년이면 거의 100만 원을 아끼신 거예요. 거기다 큰 집 팔고 작은 집 사면서 남는 차액을 저축해 두셨대요. 자, 이번에는 월세 사시는 분들 이야기를 해볼게요. 월세 사시는 분들은 상황이 더 빠듯해요. 수도권 기준으로 방 하나짜리 원룸이나 소형 오피스텔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에서 60만 원 수준이에요. 여기에 관리비가 또 따로 나와요. 오피스텔은 관리비가 비싼 경우가 많아서 관리비까지 합치면 주거비만 50만 원에서 75만 원이 되는 거예요. 지방이나 중소도시로 가면 월세가 2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로 낮아지긴 해요. 근데 저렴한 집은 교통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서 교통비가 올라가거든요. 병원이 먼 경우도 있고요. 단순히 월세 금액만 보고 결정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정리해 볼게요. 자기 집이 있는 분은 주거비로 한 달에 25만 원에서 35만 원, 월세 사시는 분은 50만 원에서 75만 원 이상. 이게 현실적인 주거비예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이제까지 식비 40만 원, 주거비 25만 원에서 75만 원, 이것만 합쳐도 벌써 65만 원에서 100만 원이 훌쩍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 의료비 이야기를 안 했어요. 교통비, 통신비, 문화비, 경조사비도 아직 안 꺼냈고요. 슬슬 긴장되시죠? 괜찮아요. 끝까지 들으시면 그 긴장이 준비로 바뀌는 순간이 올 거예요. 계속 가볼게요. 솔직히 말할게요. 많은 분들이 생활비 항목 중에서 가장 무서워하시는 게 바로 이 항목이에요. 의료비. 왜 무서우냐면 다른 건 어느 정도 예측이 되잖아요. 밥은 매달 비슷하게 먹고 관리비는 고지서가 미리 나오고, 근데 의료비는 언제, 얼마나 나갈지 아무도 몰라요. 건강할 때는 거의 안 나가다가 한번 터지면 몇백만 원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의료비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해요. 하나는 매달 꾸준히 나가는 기본 의료비고, 다른 하나는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의료비예요.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대비해야 해요. 먼저 기본 의료비부터 볼게요. 60대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계시는 만성질환이 뭐냐면 고혈압, 당뇨, 관절염, 골다공증이에요. 만성질환이 있으면 매달 병원을 가셔야 해요. 약을 타러 가야 하니까요. 고혈압 약, 당뇨 약 같은 건 한 달치씩 처방받거든요. 진찰료에 약값까지 합치면 건강보험 적용받아도 본인 부담이 한 달에 2만 원에서 5만 원은 나와요. 여기에 3개월에 한 번쯤 혈액 검사를 하죠. 그래서 만성질환 관리만으로 한 달에 3만 원에서 7만 원 정도가 기본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예측 가능한 범위예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치과. 이 한마디에 많은 분들이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치과가 왜 무서우냐면 건강보험이 안 되는 항목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임플란트 하나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에요. 실제로 전문가들이 권하는 게 뭐냐면 60대부터는 치과 전용 비상금을 따로 만들어 두라는 거예요. 1년에 최소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요. 안과도 이야기해야 해요. 60대가 넘으면 눈이 침침해지는 게 단순한 노안이 아닐 수 있어요. 백내장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형외과도 빠질 수 없어요. 무릎, 허리, 어깨 이런 것들을 다 합산해서 연간 평균을 내보면 60대 여성의 연간 의료비가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로 나와요. 한 달로 나누면 13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예요. 근데 이건 평균이에요. 의료비의 진짜 무서운 점은 이 불규칙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건 이거예요. 기본 의료비로 한 달에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잡으시고 거기에 별도로 의료 예비 적립금을 매달 10만 원씩 따로 모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실손 의료보험 이야기예요. 실손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의료비 부담이 확실히 줄어요. 근데 문제는 실손 보험의 보험료가 나이가 들수록 올라간다는 거예요. 60대 후반이 되면 갱신 때마다 보험료가 올라서
한 달에 7만 원에서 12만 원씩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병원비보다 더 비싼 게 뭔지 아세요? 외로움이에요. 혼자 아프면 2배로 아파요. 배우자가 있을 때는 내가 아프면 병원 데려가주고 약 챙겨주고 밥 만들어주고 옆에서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해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혼자 되면 그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한밤중에 갑자기 배가 아파도 혼자 119에 전화해야 하고, 수술 동의서도 혼자 사인해야 하고,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날부터 혼자 밥 차려 먹어야 해요. 실제로 의학계에서는 사회적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외롭다는 것 자체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회복을 늦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병원을 가는 것보다 사람을 만나는 게 먼저예요. 일단 의료비 정리를 하면 기본 월 20만 원에 의료 예비 적립 월 10만 원, 합해서 30만 원을 의료비로 잡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중간 정산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나온 게 식비 40만 원, 주거비 30만 원, 의료비 30만 원이에요. 벌써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아직 교통비, 통신비, 문화비, 경조사비, 예비비가 남았어요. 숫자가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근데 괜찮아요. 끝까지 가면 방법이 보여요. 계속 가볼게요. 이제부터 나오는 항목들은 하나하나는 크지 않은데 다 합치면 꽤 돼요. 마치 빗물 같아요. 빗방울 하나는 안 무서운데 1시간 동안 내리면 웅덩이가 되잖아요. 이 항목들이 그래요. 첫째, 교통비예요. 만 65세 이상이시면 지하철이 무료예요. 이건 정말 큰 혜택이에요. 근데 지하철만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버스를 갈아타야 할 때도 있고, 몸이 안 좋은 날은 택시를 탈 수밖에 없고, 지방에 계신 자녀 만나러 가려면 고속버스나 기차를 타야 해요. 교통비는 월 10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둘째, 통신비예요. 요즘은 스마트폰 없이는 살기 어렵잖아요. 자녀랑 카카오톡도 해야 하고, 영상 통화도 해야 하고, 은행 업무도 스마트폰으로 하는 세상이니까요. 통신비는 인터넷 포함해서 월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로 잡으면 현실적이에요. 중간값으로 5만 원을 잡겠습니다. 셋째, 문화여갑이에요. 이건 돈이 아니라 삶의 공기 같은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혼자 산다고 집에만 계시면 안 돼요. 진짜로요. 이건 사치가 아니에요. 생존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웃고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 자체가 뇌를 건강하게 유지해 주거든요. 혼자 집에만 계시면 우울감이 찾아오기 쉽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쉬워요. 거기다 몸도 안 움직이게 되니까 근력도 빠지고요. 이게 악순환이 되면 결국 의료비로 돌아와요. 그래서 경로당이든 문화센터든 교회든 성당이든 동네 댄스 동호회든 어디든 사람 만나는 곳에 나가셔야 해요. 이런 거 다 합치면 문화여가비가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돼요. 너무 아끼시면 삶이 쓸쓸해지고 그 쓸쓸함이 병으로 오니까 이건 아끼시면 안 되는 항목이에요. 15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넷째, 경조사비예요. 이게 진짜 예상 밖 복병이에요. 60대가 되면 주변에 경조사가 늘어나요. 부의금, 축의금 한 번에 5만 원에서 10만 원씩 나가잖아요. 한 달에 장례식 2번, 결혼식 한 번만 가도 20만 원이에요. 경조사비는 월 8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다섯째, 예비비예요. 세탁기 고장, 냉장고 교체, 보일러 수리, 도배, 집 안서 수환 수리, 이런 게 1년에 한두 번은 꼭 생겨요. 그리고 의외로 큰 게 안경이에요. 돋보기든 다초점이든 안경 하나 새로 맞추면 10만 원에서 30만 원이 나가거든요. 이런 비정기 지출을 대비하려면 매달 10만 원씩은 따로 모아두셔야 해요. 자, 이제 다 합산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나온 항목들을 정리하면 이래요. 식비 40만 원, 주거비 30만 원, 의료비 30만 원, 교통비 10만 원, 통신비 5만 원, 문화여가비 15만 원, 경조사비 8만 원, 예비 적립 10만 원, 이걸 다 더하면 138만 원이에요. 반올림하면 약 140만 원. 이게 자기 집이 있는 60대 여성이 혼자 살 때 정말 빠듯하게
간신히 버티는 수준의 최소 생활비예요. 여기에 여유분을 더하면 180만 원에서 220만 원은 필요해요. 월세 사시는 분들은 여기에 월세 50만 원 정도를 더해야 하니까 최소 190만 원에서 200만 원, 여유 있게 살려면 230만 원에서 27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숫자를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솔직히 막막하시죠?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 숫자를 안 건 첫걸음이에요. 이제 중요한 건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예요. 다음 이야기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기서부터는 문제를 넘어서 해결 쪽으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먼저 현실을 냉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연금부터 볼게요.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한 달에 약 62만 원이에요. 근데 이건 남녀를 다 합친 평균이에요. 여성만 따로 보면 훨씬 낮아요. 여성의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30만 원대에서 50만 원대인 경우가 많아요. 다음은 기초연금이에요. 만 65세 이상이시고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시면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최대 월 34만 원 정도예요. 이 둘을 합치면 국민연금 50만 원에 기초연금 34만 원, 합해서 84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계산한 최소 생활비가 14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매달 70만 원 가까이가 부족한 거예요. 이 차이를 어떻게 메우느냐? 이게 진짜 핵심 질문이에요. 방법이 5가지 있어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째, 주택연금이에요. 집이 있는 분들한테 이건 정말 강력한 무기예요. 주택연금이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는 제도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가 3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하면 60세에 시작하면 매달 약 70만 원 정도, 70세에 시작하면 약 10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어요. 이 돈이 국민연금에 더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국민연금 50만 원에, 기초연금 34만 원에, 주택연금 70만 원이면 한 달에 154만 원이에요. 아까 우리가 계산한 최소 생활비 140만 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둘째, 개인연금이에요. 개인연금 저축이나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시는 건데 이건 지금 당장 시작하셔도 돼요. 늦었다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가장 늦은 거예요.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요. 셋째, 근로소득이에요. 60대라고 일을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요즘은 60대, 70대 시니어를 원하는 일자리가 늘고 있어요. 일을 하면 돈도 벌지만 사람도 만나고 몸도 움직이니까 일석삼조예요. 넷째, 정부 복지제도 활용이에요.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어요. 에너지 바우처라고 해서 겨울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어요.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하시면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는 절약하실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 가시면 복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는지 한번 꼭 물어보세요. 다섯째, 자산관리 재점검이에요. 혹시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돈을 넣어두고 계신 분들, 금리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오래전에 넣어두고 자동으로 재이해치된 경우, 금리가 아주 낮은 상태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험 정리도 해보시는 게 좋아요. 필요 없는 보험에 보험료를 내고 계신 경우가 많거든요. 자, 이 5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80만 원, 여기에 주택연금이나 개인연금으로 50만 원에서 70만 원, 근로소득으로 20만 원에서 40만 원, 복지제도 활용과 자산관리 최적화로 10만 원에서 20만 원, 다 합치면 160만 원에서 210만 원이 되는 거야. 숫자로 보니까 막연한 불안이 좀 가시지 않나요? 물론 모든 분이 이 5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집이 없으신 분은 주택연금을 못 쓰시고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은 근로가 어려우시고요. 하지만 이 5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2가지라도 내 상황에 맞는 걸 찾아서 세팅해 두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녀한테 기대시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건 자녀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녀들도 지금 힘들어요. 내 생활비는
내가 마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두시는 게 나한테도 자녀한테도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길이에요. 자,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60대 여성이 혼자 살 때 한 달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 자기 집 기준으로 약 140만 원이에요. 여유 있게 살려면 180만 원에서 220만 원이 필요하고요. 항목별로 보면 식비 40만 원, 주거비 30만 원, 의료비 30만 원, 교통비 10만 원, 통신비 5만 원, 문화여가비 15만 원, 경조사비 8만 원, 예비 적립 10만 원, 그리고 이 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근로소득, 정부 복지제도, 자산관리 최적화, 이런 파이프라인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렸어요. 숫자가 많았죠? 한 번에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부터 딱 3가지만 해보세요. 첫째, 오늘 밤 식탁에 앉아서 지난 한 달 동안 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적어보세요. 이게 첫걸음이에요. 내 돈의 흐름을 아는 것. 이게 모든 준비의 시작이에요. 둘째, 이번 주 안에 주민센터에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복지 상담을 받아보세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한테 어떤 지원이 있는지 물어보시면 안내해줘요. 내가 모르고 있던 혜택이 있을 수 있어요. 셋째, 가까운 은행에 가서 내 예금 금리를 확인해 보세요. 오래전에 넣어둔 돈이 아주 낮은 금리로 묶여 있을 수도 있거든요. 금리를 비교하고 더 좋은 조건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매달 소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3가지 어렵지 않죠?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 영상을 만들면서 혼자 사시는 많은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들이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는 무너질 것 같았는데 하나씩 알아가니까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막연한 불안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숫자를 알면 그 불안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숫자를 알면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계획이 있으면 행동할 수 있고 행동하면 상황이 바뀌거든요. 혼자라는 건 외로울 수 있어요. 근데 준비된 혼자는 당당해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만 봐도 얼마나 강한 분들인지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오늘 밤 식탁 위에 작은 변화를 만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잠깐 말씀드린 주택연금을 본격적으로 다룰 거예요. 나이별로, 집값별로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금액표를 다 보여드릴 거예요. 주택연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주의할 점은 뭔지까지 전부 정리해 드릴게요. 놓치시면 안 되니까 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85세가 넘었는데도 혼자서 시장에 가서 장을 보시는 분, 매일 아침 공원에서 산책하시는 분, 손주들과 웃으면서 전화통화를 하시는 분, 동네 경로당에서 누구보다 목소리가 큰 분, 이런 분들을 보면 감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장수와 건강한 노후에 유전자가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명을 결정하는 요인 중 유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 3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0, 80%는 생활 습관, 환경, 그리고 마음가짐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85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85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의 공통된 특징 9가지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실제 장수 어르신들의 삶에서 관찰되고 과학적 연구로 확인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특징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부터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특징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85세 이후에도 건강한 분들은 매일 움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매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분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을 블루존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본의 오키나와,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그리스의 이카리아,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반도, 미국의 로마린다. 이 5곳이 대표적인 블루존입니다. 이 지역의 장수 어르신들을 연구해보니 흥미로운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이분들은 헬스장에 다니지 않습니다. 대신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몸을 움직입니다.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직접 빨래를 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고 집안일을 직접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한 번 1시간씩 강하게 운동하는 것보다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움직이는 것이 전체적인 건강 유지에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15세 이후에도 건강한 분들의 하루를 관찰해 보면 이런 패턴이 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아침 식사 후에 동네를 한 바퀴 걷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간단한 집안일을 합니다. 점심을 먹고 잠깐 낮잠을 주무시고 나면 또 조금 걷거나 텃밭을 가꾸거나 마당을 쓸거나 합니다. 저녁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체 근력 유지입니다. 85세 이후에도 혼자 걸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삶의 질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혼자 걸을 수 있으면 장을 볼 수 있고 병원에 갈 수 있고 친구를 만날 수 있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장수 어르신들은 계단을 이용하고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하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운동을 합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분들은 고기를 끊지 않았습니다. 이게 좀 의외로 느껴지실 수 있어요. 흔히 장수의 비결이라고 하면 소식, 그러니까 적게 먹는 것을 떠올리시잖아요. 하지만 85세 이후에도 건강한 분들의 식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분들은 결코 적게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고 계십니다. 오키나와의 장수 어르신들은 돼지고기를 즐겨 드십니다. 기름기를 오래 끓여서 빼고 부드럽게 만든 방식이에요. 사르데냐의 장수 어르신들은 양고기와 치즈를 많이 드시고 그리스 이카리아에서는 생선과 콩을 많이 드십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동물성이든 식물성이든 단백질을 빠뜨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85세가 넘으면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기를 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은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단백질을 계속 드시고 있습니다. 질긴 고기 대신 부드러운 생선을 드시거나 두부나 달걀을 활용하시거나 고기를 잘게 다지거나 오래 끓여서 부드럽게 만들어 드십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분들이 다양하게 먹는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건강한 장수 어르신들의 식탁을 보면 반찬 가짓수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한 가지 양은 적지만 종류가 다양합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85세 이후에도 건강한 분들은 예외 없이 사람을 곁에 두고 삽니다. 오키나와에는 모아이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5명 정도가 평생 함께하는 소규모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모아이 구성원들은 80이 넘고 90이 넘어도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이런 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과학적으로도 아주 강력하게 증명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풍부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면역력이 높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고 인지 기능이 더 잘 유지되며 전체적인 사망 위험이 50%까지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운동이나 식이요법의 효과보다도 큰 숫자입니다.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분들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공원에 나가서 이웃을 만나고 정기적으로 경로당이나 종교 모임에 참석하고 가족에게 먼저 전화를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찾아오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갑니다. 네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5세 이후에도 건강한 분들은 잠을 허투루 자지 않습니다. 이 나이대가 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은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나름의 루틴을 갖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수면 습관을 관찰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면과 기상 시간이 매우 규칙적입니다. 블루존의 장수 어르신들은 거의 예외 없이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들고 해가 뜨면 일어납니다. 둘째, 낮에 충분히 활동합니다.
낮에 적절하게 몸을 움직인 사람이 밤에 더 잘 잡니다. 몸을 안 움직이면 피곤하지가 않으니까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셋째, 잠자리 환경에 신경을 씁니다. 건강한 장수 어르신들의 침실은 대체로 어둡고 조용하고 적당히 선선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발을 씻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넷째, 야간 빈뇨에 대비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2-3시간 전부터 수분 섭취를 줄이고 화장실 가는 길에 조명을 은은하게 켜둡니다. 5번째 특징입니다. 85세 이후에도 건강한 분들은 머리를 계속 씁니다. 뇌를 놀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아침 신문을 읽으십니다. 어떤 분은 매일 일기를 쓰십니다. 어떤 분은 바둑을 두시고 어떤 분은 퍼즐을 푸십니다. 어떤 분은 80이 넘어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셨고 어떤 분은 90이 넘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뇌는 자극을 받으면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이 강화되고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자극이 없으면 연결이 약해지고 끊어집니다. 마치 길을 자주 다니면 길이 넓어지고 안 다니면 풀이 무성해져서 길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은 뇌를 자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시청은 뇌를 수동적으로 만듭니다. 반면에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대화를 하거나 게임을 하는 것은 뇌가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특히 사람과의 대화가 뇌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큽니다. 매일 누군가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은 최고의 두뇌 운동입니다. 6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5세 이후에도 건강한 분들은 병원과 친화돼 약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시고 검진도 받으시고 의사 말씀도 잘 들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기 몸에 대한 주도권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85세가 넘으면 평균적으로 7가지 이상의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의 약 봉투를 보면 의외로 약의 수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은 약에 의존하기보다 생활 습관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니까 혈압이 잘 조절되고 식사를 잘 챙겨 드시니까 혈당이 안정적입니다. 또한 이분들은 자기 몸의 변화에 민감합니다. 사소한 증상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치의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 중에는 오래된 단골 의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주치의를 만드는 것, 이것도 건강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7번째 특징입니다. 85세 이후에도 건강한 분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넘어지지 않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집을 방문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눈에 띕니다. 집안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명이 밝습니다. 특히 복도와 화장실, 계단 부분에 야간 조명이 켜져 있습니다. 신발에도 신경을 씁니다. 실내에서는 미끄럼 방지가 되는 실내화를 신고 외출할 때는 굽이 낮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편안한 신발을 신습니다. 몸의 준비도 하고 계십니다. 하체 근력 운동이 낙상 예방에 직결됩니다. 한 발로 서서 10초 버티기, 뒤꿈치와 발끝을 번갈아 대면서 일직선으로 걷기, 이런 간단한 훈련이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력과 청력 관리도 낙상 예방의 일부입니다. 잘 안 보이면 바닥에 턱이나 장애물을 못 보고 넘어지기 쉽고, 잘 안 들리면 뒤에서 오는 자전거나 차 소리를 못 듣고 놀라서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장수 어르신들은 안경과 보청기를 꼼꼼하게 관리하십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은 운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8번째 특징, 감정을 다스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85세까지 살아오신 분들은 인생에서 수많은 상실을 경험하셨습니다. 부모를 떠나보내고, 형제를 떠나보내고, 친구를 떠나보내고, 배우자를 떠나보내신 분도 많습니다. 이 모든 상실과 변화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회복 탄력성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첫째,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이 마음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지해 줍니다. 둘째, 유머 감각입니다. 이 나이까지 살았으니 본전은 뽑았지 하고 웃으시는 겁니다. 셋째, 집착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 받아들임의 지혜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마지막 9번째 특징입니다. 85세 이후에도 건강한 분들에게는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키가이라고 부르는 이 개념. 삶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5년 이내 사망 위험이 30% 낮다는 연구가 여러 나라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됐습니다. 85세 이후에도 건강한 분들의 삶의 목적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아침 동네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시는 것이 삶의 이유입니다. 내가 안 나가면 저 녀석들이 굶는다. 그러니까 일어나야 한다고 하십니다. 어떤 분은 매주 화요일 경로당에서 글씨 가르치는 것이 삶의 이유입니다. 어떤 분은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서 채소가 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왜 삶의 목적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까요? 삶의 목적이 있으면 매일 아침 일어나야 할 동기가 생깁니다. 동기가 생기면 활동을 하게 되고, 활동을 하면 운동이 되고, 사람을 만나게 되고, 머리를 쓰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좋은 습관들이 삶의 목적 하나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런 작은 이유가 삶을 지탱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85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9가지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매일 움직입니다. 둘째, 단백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셋째, 사람을 곁에 두고 삽니다. 넷째, 잠을 허투루 자지 않습니다. 다섯째, 머리를 계속 씁니다. 여섯째, 병원과 친화돼 약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일곱째,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덟째, 감정을 다스릴 줄 압니다. 아홉째,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9가지를 보시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도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비싼 약도, 특별한 치료도, 초인적인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매일 조금 걷고, 잘 먹고, 사람을 만나고, 머리를 쓰고, 잘 자고,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살아갈 이유를 가지는 것. 이 평범한 것들의 합이 비범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습관들은 85세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50대, 60대, 70대 하나씩 만들어 온 것들이 85세 이후에 건강을 지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몇이든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85세 이후의 건강은 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세계 블루존에서 실제로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의 하루 루틴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